요양원도 아깝다며 날 여기다 버리더라.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4년 1월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참을 달려 내려간 경북의 어느 시골길이었죠. 사람 한 명 지나다니지 않는 그야말로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그리고 인조털이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분이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박정임.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8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공기도 좋고 사람도 없잖아요. 시끄럽지도 않고요. 엄마 좋아하시는 조용한 곳이에요. 잠깐만 계시면 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싸서요. 저희도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만 계시면 곧 다시 데리러 올게요. 약속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물건을 내려놓듯이 말할 뿐이었죠. 그 옆에서 며느리가 입술을 꼭 다물고 서 있다가 마침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니, 도시보다 여기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치매도 안 오시고 공기도 좋으시고 저기 보이시죠? 폐가가 하나 있어요. 비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밤은 그 안에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의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방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차 밖으로 내리셨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한번 조용히 끄덕이셨죠. 바닥엔 이미 10cm가 훨씬 넘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뺨을 때리고 있었고요.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도로를 벗어나 멀어져 갔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눈길을 바라보고 계셨죠.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하얗게 눈이 쌓인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엔 이제 차바퀴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천천히 굽혀 가방을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폐가 쪽으로 걸어가셨죠. 그날 밤 그 폐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그 안에서 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탓하지도 않으셨죠. 그분은 그저 한마디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 말 속엔 눈물도 원망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단지 인생이라는 이름의 긴 줄을 이제 놓는 듯한 그런 긴 한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허름한 이불 한 장을 가방에서 꺼내 무릎 위에 덮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폐가 앞마루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눈발은 조금 잦아들었고 하늘은 서서히 푸른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 한 분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시다간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윤갑수. 이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갑수 씨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황급히 외투를 벗어 어깨에 덮어드렸죠. 어머님, 대체 어쩌다 이런 곳에 계신 겁니까? 어젯밤에 여기 계셨어요? 정임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갑수 씨는 주춤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곧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식당으로 가시죠. 따뜻한 국밥부터 드셔야겠어요. 몸 좀 녹이시고요. 사실 마침 저희 식당에 일손이 필요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순간 박정임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뜨셨죠. 그분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윤갑수 씨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혼자 외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람은 종일 불어댔습니다. 눈발은 끊임없이 내렸고요. 박정임 할머니는 도로변에 있는 작은 폐가의 철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삐걱. 문은 낡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간신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땠을까요?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서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천장 한쪽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고 구석엔 쥐 한 마리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에 구겨진 신문지 몇 장을 펼쳐 깔았습니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죠. 몸에 감은 얇은 이불 한 장, 그리고 낡아서 솜이 빠진 파카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닥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손끝은 벌써부터 시려왔고 발가락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봉지 2개를 꺼내 손에 쥐셨습니다. 고혈압 약과 관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 물조차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도 주변 어디에도 물 한 모금이 없었던 거죠. 할머니는 약봉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대고 몸을 구부리셨습니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으셨죠.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습니다. 기침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고 가슴 속에서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첫 전셋집이 보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죠. 어느 겨울밤 호호 불어가며 군고구마를 나눠 먹던 일,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던 그 시절, 아들이 태어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적던 그 순간, 정민이라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던 기억. 그날 남편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 닮아서 예쁠 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이 폐가에 버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키웠나 보다. 울음도 원망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하얗게 말라가며 떠는 목소리였을 뿐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얼굴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발 속 폐가 안에서 하룻밤을 버티셨습니다. 밖에서는 들짐승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과 발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면 더 추웠습니다. 움직이면 이 모든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줘요.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내일까지만. 그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천장의 틈새로, 벽에 갈라진 틈으로 그렇게 사라져갔죠. 하지만 그날 밤 박정임 할머니는 끝내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두 눈만 멍하니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폐가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정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희미한 발자국을 하나씩 밟으며요. 하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텅 빈 시골길이었습니다. 길가에는 버려진 비닐하우스들이 있었고 창문이 깨진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풍경이었죠.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무릎은 뻣뻣했으며 발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조그만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우국밥 식사 제공 식무 구함. 정임 할머니는 한참을 그 간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의 글씨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국밥집 안을 들여다보니 김이 뽀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바쁘게 손을 놀리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밥을 푸며 그릇을 나르고 계셨죠.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저 일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간판에 숙식 제공이라고 써 있어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임 할머니를 보자 황급히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게 상기되셨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시고. 이 추운 날씨에 대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여주인의 목소리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지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듯한 그런 미소였죠. 서울서 잠깐 내려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여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주방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릇에 가득 담아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그릇을 붙잡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이키셨습니다.
그 국물은 몸보다 마음을 더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주인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참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날 이후 박정임 할머니는 그 국밥집의 식모가 되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공받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청소를, 반찬 손질을, 설거지를, 그리고 손님 응대까지 도맡으셨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주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행인 거예요.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반찬 준비, 설거지, 손님 응대까지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엔 전기장판 하나, 낡은 서랍장 하나, 그리고 신문지로 덮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밤 그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자식들에게 전화하려다가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번호를 끝까지 눌렀다가도 무슨 일인데요? 바빠요라는 말이 떠올라 다시 끊으셨습니다. 괜히 폐만 끼치겠지. 아들도 힘들 텐데, 며느리도 싫어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할머니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라도 살아있어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눈물도 말라버린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다시 하루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였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겨우 4평 남짓한 작은 방.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불 끝자락은 냉기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찬물로 손을 적시고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거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전해주는 주름의 깊이로, 피부의 거칠음으로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얼마나 달아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셨습니다. 불을 켜고 콩나물을 한 줌씩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주방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주인 가족은 한참 뒤에야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더 춥다고 하네요.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미끄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정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비닐장갑을 끼고 마당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새벽에 배달 온 박스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주인 가족이 힘들어할 테니까요. 할머니는 박스를 하나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고드름이었습니다. 날카롭게 깨지며 정임 할머니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야! 할머니는 작게 신음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인 가족이 걱정할까봐, 괜히 폐를 끼칠까봐 아픔을 꾹 참으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랍에서 낡은 연고를 꺼내 발랐습니다. 그 방,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낡은 손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작고 무거운 피처폰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버튼이 달린 옛날 폰이었죠. 배터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충전도 며칠째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삐.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숫자판을 눌렀습니다. 10-3XX.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번호는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면서 뭐하러. 정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대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모습,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정임 할머니가 폐가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조용히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다시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묻듯이 그렇게 깊이 넣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목구멍도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래도 너희 엄마니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천장으로, 벽으로, 창문 틈으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남겨진 건 말라버린 눈물 자국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또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세게 식당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정임 할머니도 손을 멈추셨습니다. 여기 맞죠? 박정임이라는 분 계시다고 해서요. 한껏 얼굴에 화장을 한 여자가 모피 코트를 걸친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뒤로는 정임 할머니의 아들 김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뭐 이런 데서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모살이라니. 그것도 이런 시골 국밥집에서요. 창피해서 어쩌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정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뒷주방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피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정신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버님 유산 문제도 그렇고. 정임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집도 처분하고 나니까요. 등기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 이름으로 된 게 하나 있던데요. 경기도 어디 땅이었나?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우리한테 넘겨줘. 우린 그걸로 대출 좀 해결하고 애 학원비도 밀렸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너희, 나 찾은 게 그것 때문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외면했습니다.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있잖아.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식당 안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식당 주인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주방 쪽 직원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그저 웃으셨습니다. 말 대신 헛웃음 한 번만 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래서 온 거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러 온 거야?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나이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깔끔하게.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요. 정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작은 국밥집 한켠, 눈발이 아직도 문틈으로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니네, 나 죽은 줄 알았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상처와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거 나 없을 때 얘기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그리고 난 아직 엄마야.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따르릉. 그날 밤 정임 할머니는 식당 작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손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죽어야 끝날 줄 알았지. 내가 죽으면 다들 편할 줄 알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은 다시 한번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맹세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식당 마당에서 콩나물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식당 주인이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얼굴도 파래지셨어요. 119가 불렸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식당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쉬셔야겠어요. 식당 일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박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들은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몸도 이렇게 되셨으니까. 요양원 알아봤어. 깔끔하고 조용한 데야. 정부 지원받는 데라서 돈도 별로 안 들어. 정임 할머니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아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웃기지 마. 지금 나가봤자 어디 가실 데 있어요? 다 늙은 사람이 오기로 버텨서 뭐해요? 식당에서도 더 이상 일 못한다잖아. 할머니는 말없이 이불을 거드셨습니다. 그래도 난 거기 안 간다.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나도 바빠요.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머리 아픈 거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 목소리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퇴원 수속을 마친 후 정임 할머니는 병원 입구에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차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가자. 어차피 갈 데 없잖아. 차 안에서는 라디오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자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은 점점 낯설고 쓸쓸해졌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국도를, 그리고 좁은 시골길을. 여기 어디야? 정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짧게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충청 쪽 시골. 조용하고 공기 좋잖아. 엄마 좋아하는 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는 시골길 어느 한적한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길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은 저기 어디쯤 있을 거야. 걸어가면 나와. 바로 옆에 식당도 있고 산책길도 잘 돼 있대. 할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 혼자 찾아가라고? 아들은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 애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고. 혼자 잘 지내. 전화할게. 그리고 차는 기다리지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찬 공기 속 박정임 할머니는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요양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산책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시골길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박정임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78번째 생일. 하지만 자식 누구도 케이크 한 조각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어머니의 생일날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양원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 꺼진 폐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덜컹덜컹 눈길 위를 굴러갔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생일날 자식에게 두 번째로 버려졌습니다. 같은 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낯익은 언덕길을 힘겹게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는 자갈길에 걸려 덜컹거렸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 길은 그녀가 처음 버려졌던 그 폐가로 이어지는 길보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2달 전 그 추운 겨울날 밤 아들에게 처음 버려졌던 바로 그곳보다 불 꺼진 폐가가 보였습니다. 쥐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집에 그녀는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신문지 위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벽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캐리어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챙겨온 약봉지를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바래고 구겨진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 그리고 갓난아이였던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웃고 있는 눈을. 해가 완전히 져서 암흑이 되었을 무렵 할머니는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얇은 침낭처럼 몸을 감싸고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남편도 집도 자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폐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재빨리 숨을 죽이고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진을 손수건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 계세요?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폐가의 벽에 등을 기댄 채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고혈압 약, 진통제,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마지막 알약 2알. 하얀 알약이 떨리는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삼키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하네요. 할머니는 다시 그 말을 되뇌이며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사진 한 장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얼굴을, 아무것도 몰랐던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굴을 잊을까봐 무서워요.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까봐 무서워요. 그날 밤 폐가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더 이상 할머니를 떨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안에서,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폐가의 낡은 지붕 위로 눈이 쌓이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쿵, 쿵. 박정임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 하.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빈 병뿐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말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이불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휘익 휘익. 폐가 안에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호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4번, 5번, 6번.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번호도 눌렀습니다. 또다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삐.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바쁘겠지. 당연하지.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폐가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여기 사람 있어요. 마을 순찰을 돌던 이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정임 할머니의 몸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장이 황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19, 빨리 119.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조용했던 산골을 흔들었습니다. 삐뽀삐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각한 저체온증의 탈수 증상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간호사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번호로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네. 그 말은 위로도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병실 창밖으로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끝없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요양병원 한쪽 병실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간헐적으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까. 식당 주인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어머님,
정신은 좀 차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임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멀리 먼 곳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할머니가 회복되는 동안 동사무소와 구청을 오가며 할머니의 주민등록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지에서 나온 소유권 관련 문서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장님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르신 명의로 된 문서인데요. 확인 좀 해보세요. 그가 건넨 갈색 봉투 안에는 낡은 땅 문서와 함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도심 개발 예정지. 20년 전 정임 할머니의 남편이 가족 몰래 구입해서 정임 할머니 명의로 해둔 부동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상속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어르신 혼자 남으셨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한 건 했네. 그 말에 이장님은 멋쩍게 웃었고 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땅 한 귀퉁이. 그게 이제 할머니를 살리는 마지막 카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등기부등본을 고이 접어서 병원 침대 옆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웃으며 꽃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또다시 기름졌습니다. 꿀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색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고 며느리는 과한 목걸이를 흔들며 할머니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젠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다시 집으로 가요. 서울 아파트도 알아봤어요. 깔끔하고 좋은 곳이에요. 정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졌니?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에이, 가족이니까요,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 문서도 그렇고 정리하려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임 할머니는 그제야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셨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할머니는 조용히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바뀌었단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뭐가요? 정임 할머니는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땅 문서도 유산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변호사에게 보낼 위임장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재산을 알아서 관리할 거야.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내 거야.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우리 가족인데. 가족? 할머니는 조용히 반문하셨습니다. 나를 2번이나 버린 가족? 전화 한 통 받지 않던 가족? 내가 죽기를 기다리던 가족?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돌아가거라. 이제 다시는 오지 마. 그날 병실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약했던 여인이 가장 단단한 무기를 손에 쥐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 현장에 우뚝 선 대형 아파트 단지. 그 한켠에 박정임 명의로 등록된 건물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원피스에 연보라색 카디건을 걸친 박정임 할머니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입주자 사무소 앞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큰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싫어하던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이 아들이 처리해주던 그런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 정, 임.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써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개발사 측 관계자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건물주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하셨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바쁘게 손을 흔드는 기자들 넘어 먼 하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걸 죽은 양반이 보면 뭐라 그럴까? 고생만 시킨다고 화낼까? 아니면 잘했다고 웃어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요.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비켜요.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임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마치 그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사무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법적 위임장을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셨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제 이름으로 된 할머니 쉼터를 지어주세요. 변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쉼터요? 네.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밥도 먹고 쉴 수도 있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변호사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마친 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앞마당에 놓인 벤치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천천히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따라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이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들, 그리고 자식의 외면으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어느새 등을 돌렸던 그 순간들, 폐가의 침묵과 함께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누워 죽음을 기다렸던 그 밤들.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아파트 최상층 자신의 방에서 차 한 잔을 천천히 끓이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신과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할머니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박정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정임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서구 그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는 정임 할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의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박정임. 그곳에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러, 어떤 분은 그저 말동무를 찾아, 어떤 분은 추위를 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정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직접 어르신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추우셨죠? 할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추위를 알거든요.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제가 겪었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연락은 안 합니다. 그쪽에서도 찾아오지 않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쉼터를 둘러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쉼터 마당에 심은 벚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말이에요.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놓아줬어요. 그래야 저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꽃잎 하나가 할머니의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아이를 사랑했던 시간은 진짜였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웃고 싶을 때 웃을 거예요. 그날 저녁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달의 생일을 맞은 분들을 위한 작은 파티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정임 할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은 이미 지났지만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임이도 같이 불어요. 당신도 주인공이야.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할머니도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쉼터에 남아 정리를 하셨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버려졌던 그 폐가는 이제 없어졌대요.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워지는 게 맞아요. 그 추억도 그 아픔도 다 지워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폐가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나는 법을 배웠죠. 할머니는 불을 끄고 천천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별이 참 예쁘네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그쪽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정임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분들,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차마 원망하지 못하는 분들, 추운 겨울밤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분들,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박정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정임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혼자 외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이야기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정임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